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단 3일 만에 적의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70년 전 이 땅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날 새벽, 대부분의 서울 시민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일요일 아침에 평화로운 정적을 깨뜨린 것은 38도선 너머에서 울려 퍼진 포성이었다. 선전포고도 없었다. 경고도 없었다. 아무런 예고 없이 전쟁은 시작되었다. 242대의 소련제 T-34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 10만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8선을 넘었다. 개성, 춘천, 동해안, 서부전선, 전 국토가 동시에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T-34 전차.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을 상대로 소련이 개발한 이 철갑. 괴물은 당대 최고의 무기 중 하나로 손꼽혔다. 두꺼운 장갑은 대부분의 대전차포를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강력한 76.2mm 주포는 어떤 장애물도 뚫어버릴 수 있었다. 그런 전차가 242대나 한반도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국군은 전차를 단 한 대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다. 미국은 한국에 전차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북한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남한의 북침을 막으려던 이 조치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남침을 훨씬 쉽게 만들어 주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북한군의 선봉에는 단순한 신병들이 아니라 중일 전쟁과 국공내전을 경험한 베테랑 조선족 병사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1949년 중국 대륙에서는 국공내전이 공산당의 승리로 끝났다. 마오쩌둥의 인민해방군이 장제스의 국민당 군대를 타이완으로 몰아낸 것이다. 이 거대한 내전에는 수만 명의 조선족 병사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공산당 편에서 싸웠고 탁월한 전투력을 보여주었다. 전쟁이 끝나자 중국 공산당은 이들 조선족 병사들을 무기와 장비를 그대로 들려 북한으로 보냈다. 이들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다. 두 차례의 대규모 전쟁을 치르며 실전 경험을 쌓은 정예병들이었다. 박격포 사격법, 야간 매복 전술, 포위 섬멸전, 이 모든 것을 실전에서 체득한 전사들이었다. 반면 대한민국 국군은 어땠는가? 창군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제대로 된 전투훈련을 받지 못했다. 장교들도 실전 경험이 전무했다. 무기는 구식이었고 탄약도 부족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다. 개성이 함락되었다. 춘천이 포위되었다. 동해안으로 적군이 상륙했다는 급보가 잇따라 들어왔다. 전선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북한은 이를 해방이라 불렀다. 영웅적 인민군대는 반격을 개시한 지 단 3일 만에 미 침략자들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서울을 완전히 해방시켰다는 선전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미군은 이미 1949년에 한반도에서 철수한 상태였다. 해방시킬 미군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북한이 공격한 것은 미군이 아니라 같은 민족, 대한민국 국민들이었다. 1950년 6월 28일 서울이 함락되었다. 정확히 3일 만의 일이었다. 이 전쟁은 누가, 왜 시작했는가? 그리고 이 전쟁은 어떻게 전 세계를 끌어들인 거대한 국제전으로 확대되었을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한장 워싱턴의 긴급회의 예고된 침공, 무너진 방어선, 워싱턴 D.C. 미국 국무부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황급히 트루먼 대통령에게 긴급 보고를 올렸다. 북한이 38선을 넘어 남한을 침공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미국 시각으로는 24일 저녁의 일이었다. 트루먼은 당시 고향인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에 있었다. 주말을 보내기 위해 백악관을 떠나 있던 그는 애치슨의 전화를 받고 즉시 워싱턴으로 돌아왔다. 사실 트루먼과 미국 정부에게 이 소식은 완전한 충격은 아니었다. 38선에서의 긴장은 계속되어 왔고 남북한 간의 소규모 교전도 빈번했다.
문제는 규모와 타이밍이었다. 이것은 소규모 충돌이 아니라 전면적인 침공이었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이 스스로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는 점이었다. 불과 몇 달 전인 1950년 1월 12일, 애치스는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역사적인 연설을 했다. 그는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을 발표하면서 한반도를 그 선 밖에 두었다. 이른바 애치슨 라인이었다. 이 발언은 공산주의 진영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로 해석되었다. 스탈린과 마오쩌둥 그리고 김일성은 이를 기회로 보았다. 미국이 방관할 것이라면 남침은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전쟁이 터지자 상황은 달라졌다. 트루먼은 애치슨과 긴급 회동을 가졌다. 블레어 하우스에서 열린 이 회의에는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 미국의 핵심 안보 인사들이 모두 모였다. 회의는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개입하거나 방관하거나. 트루먼의 결론은 명확했다. 우리는 개입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미국이 단독으로 전쟁에 뛰어들 수는 없었다. 의회의 승인이 필요했고 국제사회의 지지도 필요했다. 트루먼과 애치스는 묘안을 찾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두 장 유엔의 깃발 아래 정당성과 속도의 딜레마. 왜 유엔이었을까? 첫째, 정당성 확보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책임을 가진 기구였다. 유엔 안보리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졌고 회원국들은 반드시 그 결정 사항을 이행해야 했다. 유엔의 깃발 아래 참전한다면 이는 미국의 일방적 전쟁이 아닌 국제사회의 정당한 대응이 되는 것이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집단안보 체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다. 어느 한 나라가 침략을 당하면 국제사회 전체가 나서서 막는다는 원칙이었다. 유엔은 바로 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였다. 625전쟁은 이 원칙을 시험하는 첫 번째 대규모 사례가 될 것이었다. 둘째, 그리고 더 실질적인 이유는 속도였다. 미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 전쟁에 개입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었다.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청문회를 열어야 했고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해야 했다. 더 큰 문제는 의회 내에 전쟁 개입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겨우 5년밖에 되지 않았다. 미국 국민들은 전쟁에 지쳐 있었고 많은 의원들은 또 다른 외국의 전쟁에 미국 청년들을 보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의회 승인 절차를 밟다가는 몇 주, 어쩌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었다. 그 사이 한반도는 어떻게 될까? 북한군은 이미 서울로 진격하고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반면 유엔 안보리는 훨씬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다. 안보리는 긴급 소집이 가능했고 상임이사국들만 합의하면 즉시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었다. 트루먼은 결정했다. 유엔 안보리를 통해 움직이겠다고. 6월 25일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회의는 당일 오후에 열렸다. 미국 대표는 북한의 남침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거대한 장애물이 하나 있었다. 세장 소련의 기권 역사상 가장 큰 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개의 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화민국 타이완, 그리고 소련.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면 이 5나라 모두의 찬성이 필요했다. 정확히 말하면 5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나라도 반대하지 않아야 했다. 단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의안은 통과될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피오 거부권 제도였다. 북한에 T-34 전차를 제공하고 군사 고문단을 보내고 전쟁을 배후에서 조종한 바로 그 나라가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었다. 미국이 아무리 서둘러도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될 상황이었다. 미국은 초조하게 안보리 회의를 준비했다. 물론 소련이 반대할 것이 뻔했다. 하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했다.
최소한 유엔이 노력했다는 명분이라도 만들어야 했다. 6월 25일 오후 유엔 안보리 회의장, 각국 대표들이 자리에 앉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화민국. 그런데 이상했다. 소련 대표 자리가 비어 있었다. 소련 대표가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참석조차 하지 않고 기권을 선택한 것이다.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찬성하지도 않았다. 그냥 자리를 비웠다. 회의장에 당혹감이 퍼졌다. 미국 대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결과는 유엔 안보리는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소련의 기권 덕분에 미국의 제안이 그대로 통과된 것이었다. 이틀 후인 6월 27일 안보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회원국들이 대한민국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에도 소련은 불참했다. 소련의 기권으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합법적으로 한반도에 개입할 명분을 얻었다. 유엔의 깃발 아래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결정은 지금까지도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스탈린은 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왜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을까? 역사학자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내놓았다. 첫 번째 가설은 딜레마 회피설이다. 스탈린은 이 전쟁에서 소련의 개입을 철저히 숨기려 했다. 만약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곧 소련이 전쟁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이는 미국과의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5년, 소련은 아직 전쟁의 상처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다. 2,700만 명의 인명 손실, 파괴된 도시들, 황폐화된 경제. 스탈린도 미국과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만큼은 피하고 싶었다. 그렇다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북한과 중국 같은 공산주의 동맹국들에 대한 배신으로 비칠 수 있었다. 공산주의 진영 내부의 신뢰에 금이 갈 수 있었다. 진퇴양난이었다. 찬성하기도 반대하기도 곤란한 상황. 그래서 스탈린은 제3의 선택, 즉 기권을 택했다는 것이 첫 번째 가설이다. 두 번째 가설은 중국 대표권 문제설이다. 당시 유엔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것은 공산당이 아니라 타이완으로 쫓겨간 국민당 정부였다. 소련은 이에 항의하며 1950년 1월부터 유엔 안보리를 보이콧하고 있었다. 진짜 중국 정부인 공산당 정부가 유엔에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안보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6월에 전쟁이 터졌을 때도 소련은 여전히 이 보이콧을 지속하고 있었다. 만약 갑자기 안보리에 복귀한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원칙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되어 체면이 깎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 가설은 오판설이다. 스탈린은 유엔 안보리가 실질적인 군사 행동을 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결의안 채택과 실제 군사 개입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었다. 설령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미국이 실제로 대규모 병력을 보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소련의 기권은 20세기 외교사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만약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유엔군의 한반도 파병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내장 미국은 왜 참전했는가? 트루먼의 세 가지 이유.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토록 적극적으로 한반도 전쟁에 개입하기로 결정했을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는 미국의 방어선 밖에 있었는데 말이다. 트루먼의 결정에는 세 가지 핵심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 도미노 이론과 아시아 패권 경쟁. 미국은 북한의 남침 배후에 소련이 있다고 확신했다. 실제로도 그랬다. 스탈린은 김일성의 남침 계획을 승인했고 무기와 군사 고문단을 제공했다.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된 것은 미국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인구 5억의 거대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공산주의 진영으로 넘어간 것이다. 트루먼 정부는 국내에서 중국을 잃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었다. 중국에 이어 한반도마저 공산화된다면 어떻게 될까? 일본이 위험해질 것이다. 그 다음은 동남아시아, 인도, 중동.
도미노처럼 차례차례 넘어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도미노 이론이었다. 한 나라가 공산화되면 인접국들도 차례로 공산화된다는 이론. 이 이론은 과장된 측면이 있었지만 당시 미국 정책 결정자들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미국으로서는 남한의 공산화는 반드시 저지해야 할 일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 나아가 세계 패권의 문제였다. 두 번째, 동맹의 신뢰도.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깊이 관여했다.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을 실시했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친미 반공 노선을 명확히 했고 미국은 이승만 정부를 아시아의 반공보루로 여겼다. 그런 나라가 침략을 받았는데도 미국이 방관한다면 어떻게 될까? 전 세계의 미국 동맹국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미국은 믿을 수 없다. 위기가 닥치면 우리를 버릴 것이다. 서유럽 국가들, 일본, 필리핀, 타이완. 미국은 세계 곳곳에 동맹국들을 가지고 있었다. 냉전 체제에서 동맹의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했다. 한번 신뢰가 무너지면 동맹 체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다. 트루먼은 이렇게 말했다.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점령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다음 차례는 어디일까? 가까운 나라일수록 그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다. 세 번째, 미국 국내 정치 메카시즘의 광풍.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내 정치였다. 1950년 미국에서는 메카시즘이라는 광풍이 불고 있었다. 조지프 메카시 상원의원과 강경 보수파들은 소련의 핵무기 개발과 중국의 공산화를 모두 미국 내부의 공산주의자들 탓으로 돌렸다. 그들은 국무부, 국방부, 심지어 백악관에도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트루먼 정부는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다. 트루먼이 소련에 유약한 대응을 했다. 중국 공산당을 방치해서 중국을 통째로 공산주의 진영에 갖다 바쳤다. 국익을 해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었다. 많은 공무원들이 공산주의자라는 혐의로 직장을 잃었다. 할리우드 배우들, 작가들, 교수들도 조사를 받았다. 미국 사회 전체가 공산주의 공포증에 휩싸여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트루먼이 한반도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의 정치적 생명은 끝장날 것이 분명했다. 중국에 이어 한국마저 잃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트루먼은 행동해야 했다. 그것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5장 유엔군의 참전 16개국의 깃발. 1950년 7월 7일 유엔 안보리는 한국에서의 군사작전을 지휘할 통합사령부 설치를 결의했다. 사령관은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이 임명되었다. 유엔 깃발을 단 참전국은 총 16개국이었다. 전투부대를 파병한 나라는 미국, 영국, 캐나다,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타이,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에티오피아, 벨기에, 프랑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룩셈부르크였다. 의료 지원 부대를 보낸 나라는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였다. 1953년 정전협정 때까지 유엔군은 총 34만 1000여 명이 참전했다. 물론 압도적 다수는 미군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했다. 이것은 미국 단독의 전쟁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침략에 맞서 연합한 전쟁이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에티오피아와 터키의 참전이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전투부대를 보냈고 터키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병했다. 이들은 왜 머나먼 한반도까지 와서 싸웠을까? 이유는 각국마다 달랐다. 터키는 NATO 가입을 희망하고 있었고 미국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다.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의 침략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고 침략에 맞서 싸우는 것이 자신들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필리핀과 타이는 공산주의의 남하를 두려워했다. 각자의 이유로 이들은 한반도로 왔다. 1950년 7월 초, 미군 부대가 한반도에 도착했다. 하지만 전세는 여전히 불리했다.
북한군의 진격은 멈추지 않았다. 대전이 함락되었고 대구마저 위험했다. 한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렸다. 부산 일대의 좁은 지역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8월 내내 낙동강 전투가 벌어졌다. 북한군은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 했고 유엔군은 필사적으로 방어했다. 만약 낙동강 방어선마저 뚫린다면 한반도에서 발을 붙일 곳이 없었다. 메가더는 고심했다. 방어만으로는 이길 수 없었다. 역습이 필요했다. 대담한 그리고 위험한 작전이 6장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의 도박. 1950년 9월 15일 새벽 인천 앞바다에 수백 척의 함선이 집결했다. 역사상 가장 대담한 상륙작전 중 하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서울과 가까운 이 항구 도시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했다. 인천을 점령하면 서울을 탈환할 수 있고 북한군의 보급선을 차단할 수 있었다. 남쪽에서 밀고 올라오는 유엔군과 인천에 상륙한 부대가 협공하면 북한군을 포위 섬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천은 상륙작전을 하기에는 최악의 조건을 가진 곳이었다. 첫째, 조수 간만에 차가 심했다. 평균 9m, 때로는 11m까지 차이가 났다. 썰물 때는 해변이 아니라 넓은 갯벌이 드러났다. 상륙정이 갯벌에 갇히면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된다. 둘째, 상륙할 수 있는 시간대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물이 충분히 높아야 했고 그런 시간대는 하루에 몇 시간밖에 없었다. 9월에는 단 며칠만 가능했다. 셋째, 인천항 입구는 좁고 복잡했다. 여러 개의 섬이 항로를 막고 있었고 물살이 세고 암초가 많았다. 거대한 상륙함대가 들어가기에는 위험천만한 곳이었다. 합참의장을 비롯한 많은 장군들이 반대했다. 너무 위험하다. 실패할 확률이 높다. 다른 곳을 찾아보자는 의견이 쏟아졌다. 하지만 메가더는 확신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북한군도 인천 방어를 소홀히 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인천에 상륙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놀라움은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메가더의 판단은 적중했다. 인천의 북한군 병력은 2,000명 정도에 불과했다. 그들은 유엔군이 인천에 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9월 15일 새벽 6시 33분 미 해병대가 월미도에 상륙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오전 중에 월미도를 점령했다. 저녁 5시 30분 본격적인 인천 상륙이 시작되었다. 북한군은 혼란에 빠졌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대규모 적군이 나타난 것이다. 인천은 하루 만에 유엔군의 수중에 떨어졌다. 메가더의 도박은 성공했다. 전쟁의 판도가 순식간에 뒤집혔다. 인천에 상륙한 미 제식군단은 서울로 진격했다. 남쪽에서는 유엔군이 낙동강을 건너 북상하기 시작했다. 북한군은 남과 북에서 협공을 당하는 형국이 되었다.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었다. 정확히 3개월 만의 일이었다. 6월 28일에 빼앗겼던 서울을 9월 28일에 되찾은 것이다. 서울시가지는 폐허가 되어 있었다. 포탄에 부서진 건물들, 불탄 차량들, 거리마다 쌓인 잔해. 하지만 시민들은 환호했다. 지옥 같은 3개월이 끝난 것이다. 서울을 되찾은 유엔군은 멈추지 않았다. 10월 1일 한국군이 38선을 넘어 북진을 시작했다. 10월 7일에는 유엔군도 38선을 넘었다. 이것은 중대한 결정이었다. 전쟁의 목표가 바뀌는 순간이었다. 처음 유엔의 결의안은 침략자를 격퇴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즉, 북한군을 38선 이북으로 몰아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목표는 한반도 통일로 변했다.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한반도 전체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만든다는 것이었다. 이 결정에는 메가더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었다. 메가더는 강경한 반공주의자였다. 그는 단순히 북한군을 격퇴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중국 공산정부까지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메가더는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이 기회다. 공산주의를 아시아에서 몰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10월 19일 평양이 함락되었다. 유엔군은 더 북쪽으로 진격했다.
압록강이 눈앞에 보였다. 중국과의 국경선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조용히 있지 않았다. 이미 9월부터 중국은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저우얼라이 총리는 인도 대사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다. 만약 미군이 38선을 넘어 북진한다면 중국은 참전할 것이다. 트루먼과 메가더는 이를 허세로 여겼다. 중국이 감히 미국과 싸우겠는가? 중국은 아직 내전의 상처에서 회복하지 못했다. 그들은 참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치명적인 오판이야. 10월 중순, 중국은 비밀리에 대규모 병력을 압록강 너머로 이동시키기 시작했다. 37개 군단, 113개 사단, 약 30만 명의 병력이 압록강을 건넜다. 밤에만 이동하고 낮에는 숨어 있었다. 유엔군의 공중 정찰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중국은 이 군대에 중국인민지원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정식 군대가 아니라 지원군이라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것이 중국 정부의 공식 참전이 아니라 개인 자격의 의용군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중국 공산당이 조직하고 지휘하는 정규군이었다. 왜 이런 명칭을 붙였을까? 미국과의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전쟁 당사자가 아니다. 다만 북한을 돕는 의용군일 뿐이다라는 명분을 만들려 한 것이다. 10월 25일, 중국군이 처음으로 유엔군과 교전했다. 온정리 전투였다. 한국군 제6사단이 중국군의 기습을 받았다. 한국군은 큰 피해를 입고 후퇴했다. 하지만 메가더는 여전히 중국의 본격적인 참전을 믿지 않았다. 소규모 병력일 뿐이다. 주력 부대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11월 24일, 메가더는 크리스마스까지 전쟁을 끝내겠다며 최후 공세를 명령했다. 유엔군은 압록강을 향해 진격했다. 다음 날, 중국군 30만 명이 일제히 공격을 시작했다. 8장 중국군의 인해 전술 끝없이 밀려오는 중국군의 전술은 유엔군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밤이면 나팔 소리와 함께 수천 명의 중국군이 동시에 돌격했다. 인해 전술이었다. 첫 번째 물결이 쓰러지면 두 번째 물결이 왔다. 두 번째가 쓰러지면 세 번째가 끝없이 밀려왔다. 중국군 병사 대부분은 제대로 된 방한복도 없었다. 여름 군복을 입은 채 영하의 날씨에서 싸웠다. 보급도 원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숫자가 있었다. 압도적인 병력수. 유엔군의 무기는 우수했다. 자동소총, 기관총, 박격포, 전차, 항공지원. 중국군은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 많은 병사들이 구식 소총을 들고 있었고 일부는 수류탄과 도검만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군에게는 유엔군이 갖지 못한 것이 있었다. 실전 경험과 야간 전투 능력이었다. 중국군 병사들 대부분은 국공내전을 경험한 베테랑들이었다. 그들은 장제스의 국민당 군대를 상대로 승리한 전사들이었다. 야간 매복, 포위 전술, 근접 백병전, 이 모든 것에 능숙했다. 특히 야간 전투에서 중국군은 압도적이었다. 밤이 되면 유엔군의 항공 지원이 불가능했다. 전차도 시야가 제한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군은 기습 공격을 퍼부었다. 유엔군은 혼란에 빠졌다. 며칠 사이에 전선이 무너졌다. 11월 말, 유엔군은 전면 후퇴를 시작했다. 메가더의 크리스마스 공세는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 그리고 이때부터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미국과 소련, 두 초강대국의 공군이 직접 충돌하기 시작한 것이다. 9장 하늘의 전쟁 미그엘리와 제트기 시대, 중국군의 개입과 함께 소련 공군도 한반도 상공에 나타났다. 1950년 11월부터 소련 공군이 본격적으로 참전하기 시작했다. 소련의 최신의 전투기 맥-15가 압록강 일대 상공을 장악했다. 이 지역은 나중에 미그엘리라고 불렸다. 맥-15는 당시 최고 수준의 제트 전투기였다. 최고 속도 시속 1075km, 상승 한도 15,500m, 제트 엔진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급강하할 수 있었다. 미국의 주력 전투기는 F-86 세이버였다. 이 두 전투기는 성능이 비슷했다.
맥-15가 상승력과 무장에서 우위였다면 F-86은 기동성과 조종성에서 앞섰다. 625 전쟁은 세계 최초로 제트 전투기끼리 공중전을 벌인 전쟁으로 기록되었다. 프로펠러 전투기 시대는 끝났다. 제트 시대가 온 것이다. 한반도 상공에서는 매일 치열한 도그파이트가 벌어졌다.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가는 전투기들이 서로를 쫓고 쫓겼다. 한순간의 판단 실수가 죽음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소련은 여전히 자신들의 참전을 숨기려 했었다. 소련 공군기에서 소련 마크를 떼어냈다. 북한이나 중국의 마크를 그려 넣었다. 조종사들에게는 한국어나 중국어를 쓰도록 지시했다. 무선 교신도 러시아어 사용을 금지했다. 한 소련 조종사의 증언이 남아있다. 처음 부대가 이동했을 때 나를 비롯한 조종사들은 아무도 625 전쟁에 참여하는 줄 몰랐다. 우리는 단지 훈련을 위해 동북부 지역으로 간다고만 들었다. 도착해서야 우리가 한국에서 싸우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숨기기에는 이미 규모가 너무 컸다. 1953년 정전 때까지 소련은 14개 전투비행사단, 2만 6천여 명의 병력을 투입했고 총 6만 3,229회의 출격을 했다. 격추된 소련 조종사도 많았다. 그들 중 일부는 긴급 탈출 후 북한 지역의 낙하산으로 착륙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소련 마크가 없는 조종사를 본 북한군이 미군 조종사로 오해해서 공격하려 한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련 조종사들은 특별한 배지를 달고 다녀야 했다. 스탈린이나 마오쩌둥의 얼굴이 그려진 배지였다. 나는 공산주의 진영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전쟁은 이제 명백한 국제전이 되었다. 한반도 땅에서는 중국군과 유엔군이 싸웠고 한반도 하늘에서는 소련 공군과 미 공군이 싸웠다. 제3차 세계대전의 전조처럼 보였다. 열장 장진호의 악몽 영화 30도의 지옥도 1950년 11월 27일 함경남도 장진호 이곳에서 625 전쟁 사상 가장 처절한 전투가 벌어졌다. 장진호는 해발 12,000m의 고산지대에 위치한 인공호수였다. 이곳 일대에 미 해병 1사단 약 3만 명이 진군해 있었다. 그들의 임무는 북쪽으로 계속 진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산악지대에 중국군 12만 명이 숨어 있다는 것을. 11월 27일 밤 중국군이 일제히 공격을 시작했다. 미 해병대는 사방에서 공격을 받았다. 완전히 포위된 것이다. 숫자의 열세도 문제였지만 더 큰 적이 있었다. 바로 극한의 추위였다. 장진호의 기온은 낮에도 영하 20도, 밤에는 영하 30도까지 떨어졌다. 시베리아와 맞먹는 혹한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춥다는 수준이 아니었다. 사람이 얼어 죽는 온도였다. 전차와 트럭의 엔진이 얼어붙었다. 윤활유가 굳어버려서 차량들이 움직이지 않았다. 땅은 돌처럼 단단하게 얼어서 삽으로 팔 수가 없었다. 참호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적의 포격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의미였다. 총기도 문제였다. 에밀 소총의 놀이쇠가 얼어붙어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다. 병사들은 소총을 품에 안고 다니며 체온으로 녹여야 했다.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사람이 얼어 죽는다는 사실이었다. 동상 환자가 속출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얼어서 검게 변했다. 심한 경우 귀와 코도 얼었다. 일부 병사들은 잠든 사이 그대로 얼어 죽었다. 한 미군 병사의 증언이 생생하게 남아있다. 너무 추워서 소총을 쏠 때 손가락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금속 방아쇠에 맨손이 닿으면 살같이 붙어버렸어요. 그러나 탄창이 비워지면 재빨리 다른 탄창을 밀어 넣어야 했습니다. 그 순간에 수백 명의 중국군들이 우리에게 달려들었거든요. 하지만 손가락이 얼어버렸어요. 장갑을 낀 채로는 탄창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고 장갑을 벗으면 손가락이 얼었습니다. 탄창을 소총에 밀어 넣으려고 몇 번이고 시도했습니다. 옆에서 전우가 쓰러지는 걸 보면서도 저는 탄창과 씨름하고 있었죠. 그런 일이 밤마다 계속됐습니다. 중국군의 상황은 더 열악했다. 그들은 여름 군복을 입은 채 이 혹한 속에서 싸워야 했다. 중국군은 보급이 원활하지 않았고 방한복이 턱없이 부족했다.
많은 중국군 병사들이 총에 맞아 죽기 전에 동사했다. 나중에 전투가 끝나고 전장을 조사했을 때 공격 태세를 취한 채 얼어 죽은 중국군 병사들이 발견되었다. 그들은 소총을 겨누고 수류탄을 쥔 채로 얼어붙어 있었다. 돌격 명령을 기다리다가 그대로 얼어 죽은 것이었다. 미 해병대 사령관 올리버 스미스 소장은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파악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전멸당할 수 있었다. 그는 결단을 내렸다. 남쪽으로 돌파한다. 후퇴가 아니다. 다른 방향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스미스의 이 말은 나중에 유명한 명언이 되었다. 12월 1일부터 미 해병대는 남쪽을 향해 돌파를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후퇴가 아니었다. 12만 중국군의 포위망을 뚫고 나가는 것이었다. 동시에 부상자들과 장비를 최대한 가지고 가야 했다. 79마일 약 127km의 거리를 13일간 싸우며 이동했다. 매 순간이 전투였다. 중국군은 길목마다 매복해 있었다. 고토리, 하가루리, 진흥리, 작은 마을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동시에 흥남에서는 대규모 철수 작전이 준비되고 있었다. 유엔군뿐만 아니라 피난민들까지 철수시켜야 했다. 북한 지역에서 공산치하를 피해 남쪽으로 피난 오려는 민간인들이 수만 명에 달했다. 12월 11일 미 해병 1사단이 흥남에 도착했다. 127km를 싸우며 후퇴하는 동안 해병대는 전사자 836명, 부상자 3,500명, 실종자 192명의 피해를 입었다. 동상 환자는 7,300명에 달했다. 부상자보다 동상 환자가 더 많았다. 중국군의 피해는 더 컸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약 4만 명 이상이 사상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 상당수는 전투가 아니라 추위로 죽었다. 흥남 철수 작전은 12월 24일까지 계속되었다. 군인 10만 5천 명, 민간인 9만 8,100명이 배에 올랐다. 군용 장비 35만 톤, 차량 1만 7,500대도 함께 실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 철수 작전 중 하나였다. 특히 유명한 것은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이야기다. 원래 화물선이었던 이 배는 최대 60명을 수송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배에 피난민 1만 4천 명이 탔다. 갑판, 선실, 화물칸 할 것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 화장실도, 식량도, 식수도 부족했다. 하지만 선장 레너드 라루 대령은 단 한 명도 거부하지 않았다. 3일간의 항해 끝에 배는 거제도에 도착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항해 중에 5명의 아기가 태어난 것이다. 1만 4천 명이 타고 1만 4,005명이 내렸다.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다. 흥남 철수 작전은 무사히 끝났지만 장진호 전투에서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입은 피해는 정말 막대했다.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미군 사상자는 약 1만 7천 명, 중국군은 약 4만 8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1장 메가더의 해임과 전선의 교차, 장진호 전투 이후 전선은 더 이상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중국군의 개입으로 유엔군은 다시 남쪽으로 밀렸다. 1951년 1월 4일 서울이 다시 북한군과 중국군의 손에 넘어갔다. 이것은 서울의 14호 퇴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유엔군은 곧 반격에 나섰다. 3월 14일 서울을 재탈환했다. 서울은 전쟁 기간 동안 4번이나 주인이 바뀌었다. 3월 말 전선은 다시 38선 부근에서 고착되었다. 전쟁은 시작했던 바로 그 선에서 멈춰섰다. 어느 한쪽도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없었다. 이 시점에서 트루먼과 메가더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메가더는 더 강경한 작전을 원했다. 그는 중국 본토를 폭격하고 만주의 중국군 기지를 공격하고 심지어 핵무기 사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확실하게 끝내지 않으면 공산주의는 계속 확대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의 논리였다. 하지만 트루먼의 생각은 달랐다. 중국 본토를 공격한다면 어떻게 될까? 소련이 개입할 것이다. 소련과 중국은 상호방위 조약을 맺고 있었다. 중국이 공격받으면 소련이 참전할 명분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
트루먼은 제3차 세계대전만큼은 피해야 한다고 확신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겨우 5년. 세계는 아직 전쟁의 상처에서 회복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이제는 핵무기가 있었다. 미국과 소련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제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을 의미했다. 인류 문명의 종말을 의미할 수도 있었다. 트루먼은 맥아더에게 신중할 것을 지시했다. 제한전쟁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에서만 싸우고 중국 본토는 건드리지 않는다. 소련을 직접 자극하지 않는다. 이것이 트루먼의 전략이었다. 하지만 맥아더는 이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트루먼의 정책을 비판했다. 제한전쟁은 승리할 수 없다. 전쟁에서 승리의 대체물은 없다라고 말했다. 군 최고사령관이 대통령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것은 군의 민간 통제라는 미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1951년 4월 11일 트루먼은 맥아더를 해임했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 진심으로 충성하지 못했다.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를 해임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다. 맥아더의 해임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맥아더는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다. 일본을 무릎 꿇린 장군이었고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쟁을 역전시킨 명장이었다. 많은 미국인들이 맥아더를 지지했다. 하지만 트루먼은 확고했다. 제3차 세계대전의 위험을 무릅쓸 수는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원칙이었다. 군인은 민간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아무리 위대한 장군이라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맥아더의 후임으로 매튜 리지웨이 장군이 임명되었다. 리지웨이는 트루먼의 제한전쟁 정책을 충실히 따랐다. 전선은 38선 부근에서 안정되었다. 12장 2년간의 지루한 전투 고지 쟁탈전. 1951년 여름부터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다. 더 이상 대규모 진격과 후퇴는 없었다. 대신 고지를 두고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졌다. 고지 전투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전략적 가치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협상력이었다. 휴전회담이 진행되고 있었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는 쪽이 협상에서 유리했다. 피해 능선 전투, 단장의 능선 전투, 백마고지 전투, 저격 능선 전투. 이름만 들어도 처절한 전투들이 계속되었다. 1951년 8월부터 9월까지 벌어진 피해 능선 전투에서는 30일간 전투 끝에 한국군과 유엔군이 약 3,000명의 사상자를 냈고 북한군과 중국군은 약 15,000명의 사상자를 냈다. 높이 100m도 안 되는 능선을 두고 18,000명이 죽거나 다친 것이다. 1952년 10월 백마고지 전투는 더욱 참혹했다. 395고지로 불린 이 작은 언덕을 두고 12일간 전투가 벌어졌다. 고지의 주인이 24번이나 바뀌었다. 한국군 제구사단은 3,500명의 사상자를 냈고 중국군은 약 14,000명이 사상했다. 전투가 끝난 후 고지는 온통 포탄 파편과 시체로 뒤덮여 있었다. 나무 한 그루 남아있지 않았다. 왜 이런 무의미해 보이는 전투를 계속했을까? 한편으로는 휴전 협상 때문이었다.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군대의 사기와 명예 문제였다. 저 고지를 뺏긴다는 것은 패배를 의미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휴전 협상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협상이 빨리 타결되지 않으니 전투는 계속되었다. 13장 휴전 협상의 난항 포로 문제.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협상은 쉽지 않았다. 가장 큰 쟁점은 포로 문제였다. 유엔군은 약 17만 명의 북한군과 중국군 포로를 붙잡고 있었다. 북한과 중국은 제네바 협약에 따라 모든 포로를 송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포로 중 상당수가 북한이나 중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한 것이다. 특히 중국군 포로 중에는 원래 국민당 군대 출신이었다가 포로가 된 후 공산군에 편입된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공산주의 체제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유엔군과 한국, 미국은 자유송환 원칙을 주장했다.
포로의 의사를 존중해서 돌아가기를 원하는 포로만 송환하고 나머지는 남쪽에 머물게 하자는 것이었다. 북한과 중국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모든 포로는 반드시 송환되어야 한다. 개인의 선택 따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문제로 협상은 2년 가까이 교착되었다. 그 2년 동안 전선에서는 계속 사람들이 죽어갔다. 1952년 5월,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다. 진공산주의 포로들이 조직적으로 소요를 일으켰고 수용소장 프랜시스 도드 장군을 인질로 잡았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보도되었고 유엔군의 체면이 크게 깎였다. 포로 문제는 결국 1953년이 되어서야 타협점을 찾았다. 송환을 원하는 포로는 송환하고 거부하는 포로는 중립국에 인도한 후 90일간 설득 기간을 거친 뒤 최종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14장 스탈린의 죽음과 휴전. 1953년 3월 5일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사망했다. 그는 뇌출중으로 쓰러진 후 나흘 만에 숨을 거두었다. 스탈린의 죽음은 전쟁의 흐름을 바꾸었다. 스탈린은 전쟁의 지속을 원했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서 계속 소모전을 벌이는 것이 소련에게 유리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원을 아시아에 쏟아붓느라 유럽에 신경을 덜 쓸 것이고 중국은 전쟁으로 피폐해질 것이다. 소련은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서 두 나라가 싸우는 것을 지켜보면 되었다. 하지만 스탈린이 죽자 소련의 입장이 바뀌었다. 후계자들은 서방과의 긴장 완화를 원했다. 소련도 전쟁에 지쳐 있었다. 계속되는 군비 경쟁은 소련 경제에 부담이었다. 스탈린 사망 한 달 후 소련과 중국은 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포로 문제에서도 타협할 의사를 보였다. 1953년 6월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이제 휴전이 눈앞에 보였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반대했다. 그는 완전한 통일을 원했다. 휴전은 분단을 고착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6월 18일 이승만은 전격적으로 반공 포로 2만 7천 명을 석방시켰다. 수용소 문을 열어 포로들을 풀어준 것이다. 이것은 휴전 협상을 결렬시키려는 시도였다. 북한과 중국은 격분했다. 미국도 당황했다. 휴전 협상이 다시 중단될 위기였다. 하지만 모든 당사자들이 너무 지쳐 있었다. 3년간의 전쟁으로 모두가 피폐해진 상태였다. 포로 석방 사건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계속되었다.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조인되었다. 유엔군 총사령관 마크 클라크 장군,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와이가 각각 서명했다. 한국 정부는 휴전에 반대했기 때문에 조인식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날 밤 10시부터 모든 전투 행위가 중지되었다. 3년 1개월 2일간의 전쟁이 끝난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끝난 것이 아니라 일시 중지된 것이었다. 휴전협정은 평화협정이 아니었다. 전쟁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지 않았다. 단지 멈춘 것뿐이었다. 6.25 전쟁의 인명피해는 참혹했다. 한국군 전사자 약 13만 7천 명, 한국군 부상자 약 45만 명, 한국 민간인 사망 약 99만 명, 한국 민간인 학살 약 12만 명, 북한군 전사자 약 21만 5천 명, 중국군 전사자 약 18만 3천 명. 중국 공식 발표.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 유엔군 전사자 약 4만 670명, 미군 3만 6,574명 포함. 총 인명 손실은 한반도 전체에서 약 3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민간인이 절반 이상이었다. 물질적 피해도 막대했다. 한반도의 공업시설 중 40%가 파괴되었다. 주택 60만 채가 소실되었다. 철도와 도로 등 사회 기반 시설이 대부분 파괴되었다. 전쟁 고아가 10만 명 이상 발생했다. 전쟁 미망인은 30만 명에 달했다. 이상가족은 1,000만 명이 넘었다. 한 민족의 절반이 가족과 헤어진 것이다. 서울은 4번이나 주인이 바뀌면서 폐허가 되었다. 부산만이 전쟁을 직접 겪지 않았고 그 때문에 전쟁 중 임시 수도가 될 수 있었다. 북한의 피해는 더 심각했다. 유엔군의 폭격으로 주요 도시들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평양, 함흥, 원산, 건물이라는 건물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전후 북한의 사진을 보면 도시 전체가 잔해 덤이었다. 이 전쟁은 무엇을 남겼는가? 첫째, 분단이 고착화되었다. 전쟁 전까지만 해도 통일의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전쟁을 겪으며 남북한은 완전히 다른 체제로 굳어졌다. 38선은 휴전선이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국경이 되었다. 둘째,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확고해졌다. 전쟁 중 미국은 한국을 위해 3만 6천 명이 넘는 젊은이들을 잃었다. 이 희생은 양국 관계를 혈맹으로 만들었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되었고 미군은 한국에 계속 주둔하게 되었다. 셋째, 냉전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625 전쟁은 냉전이 열전으로 폭발한 첫 번째 사례였다. 이후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냉전의 대리전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졌다. 넷째, 일본이 부활했다. 전쟁 중 일본은 유엔군의 병참 기지 역할을 했다. 미군의 막대한 군수, 물자 주문으로 일본 경제가 살아났다. 한국전쟁 특수는 일본 경제 부흥의 발판이 되었다. 다섯째,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이 전쟁에서 미국과 맞서 싸웠다. 비록 막대한 희생을 치렀지만 세계 최강의 미군과 싸워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은 중국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 에필로그 끝나지 않은 전쟁, 70년의 휴전. 2025년 현재 휴전협정이 체결된 지 72년이 지났다. 하지만 전쟁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지 않았다. 평화협정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 남한과 북한은 여전히 법적으로 전쟁 중이다. 휴전선에는 100만 개 이상의 지뢰가 묻혀 있다. 남북한 양측에 약 150만 명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다. DMZ 비무장지대는 역설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지대다. 이산가족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다. 1953년 이후 70년 동안 수백만 명의 이산가족이 재회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생존한 이산가족 대부분은 이제 90세를 넘었다. 시간이 없다. 그들 중 많은 이가 가족의 얼굴을 한 번도 다시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했다. 휴전선의 긴장은 여전하다. 때로는 총격전이 벌어지고 때로는 지뢰가 폭발해 군인들이 다친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났다. 평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하지만 그 기대는 아직 현실이 되지 못했다. 전쟁은 3일 만에 서울을 빼앗았지만 평화를 되찾는 데는 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72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완전한 평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625 전쟁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다. 분단된 한반도, 대치하고 있는 군대, 만나지 못하는 이산가족, 불안정한 평화. 이 모든 것이 70년 전 그 전쟁의 유산이다.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는 이제 대부분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전쟁의 상흔은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는 이 상흔을 치유하고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전쟁이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전쟁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전쟁은 오직 파괴와 죽음, 그리고 끝없는 슬픔만을 남긴다. 72년 전 242대의 전차가 38선을 넘으며 시작된 전쟁. 그 전쟁은 3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1000만 명의 가족을 갈라놓았고 한 민족을 두 동강 냈다. 그리고 지금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민족이 총구를 겨누고 있다. 이것이 625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평화는 만들어가는 것이다. 72년의 휴전이 진정한 평화로 이어지는 날을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